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국립연구소 이용재입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SSK 국제질서 변화의 대응과 협력연구단에서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주제로 이슈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배틀에 두 분의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인태 교수님, 제 오른쪽에는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용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근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배틀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배틀은 우선 유인태 교수님께서 20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 김용신 교수님께서 20분가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그 두 분의 발표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쟁점과 이슈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인태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유인태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디지털 국제 정치 경제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김용신 교수께서 이제 중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실 거고요. 저희 이제 구성은요, 일단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디지털 국제정치 경제 활동, 디지털 영역에서의 국제정치 경제 활동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정책,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국가 간 협의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볼 테고요. 후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대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발표할 때는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대립과 미국의 전략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크게 미국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바마 행정부 말쯤 되면은 거의 닉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말쯤 되면요, Responsible Stakeholder Concept라고 해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라는 개념이 중국에 대해서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오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깨집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이제 국가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제 진술을 하고요. 또 중국의 전후 국제 질서의 통합을 위한 미국의 시도들은 실패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무부에서는 나오는 거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계속해서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도자 계층 사이에서 이제 널리 중국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되는데요. 이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국제무역위원회라든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미국 무역 대표부라든가 상무부, 법무부, 재무부 같은 이제 그 기관들에서 재무부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이제 사용 금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제품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이제 위협성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2018년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다른 여러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안보와 정보, 첩보에 관련된 기관들, 그러니까 중앙정보국, CIA라는 이제 국가안보국, NSA, 국가정보국, DNI, 연방수사국, FBI, 이런 6개 미 정보기관 수장들이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화웨이가 그 또 GT 제품들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비시한 좀 더 관여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대중국 강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대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이제는 미국 국내 정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미중 간의 국제 구조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스탠스 혹은 전략적 입장을 변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또 일관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이후의 발표는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미래가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동아시아 질서, 그다음 인도 태평양 질서, 또 세계 질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에서 크게 4가지 전략 시나리오 옵션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합의 혹은 뭐 수용 공존, 뭐 영어로는 이제 accommod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집단적 세력 균형, 뭐 collective power, balance of powe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포괄적 압력, 네 번째가 이제 레짐 체인지. 한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 미국의 전략가들, 스트래티직 띵커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과연 이제 합의, 미중 간의 합의 혹은 뭐 수용, 공존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서가 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중 간의 대타협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랜드 바게인이 있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미국이 이제 어떤 것들을 그 타협을 위해서 내놔야 되냐면 일단은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중국의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미군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장기 주둔을 수용하고 중국이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칩들을 카드를 내놓고 이제 대타협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중국 지도층들도 이제 윈윈 해결책을 계속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지도자들과도 이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간의 이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했던 시진핑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점, 이런 이제 시나리오, 이런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방향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기술, 이념, 미중 경쟁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피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이루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공통의 위협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협력을 끌어내기 더 쉬워질 수도 있고요. 또 세력 균형 가능성, 이제 이후에 말씀드린 세력 균형 가능성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그렇다면 더 큰 대립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이제 사실은 단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게 있어서 이런 많은 갈등 사안들에서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 혹은 인도태평양에는 그 상당히 이제 그 분쟁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중국말로 디아오이다오, 일본말로 센카쿠 열도라든가, 뭐 대만 그 자체도 그렇고, 또 남중국 해 이슈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맹국들의 동의 없이 과연 미국이 그랜드 바게인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기반이 아예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중국 지도자들의 대타협에 대한 자신감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연 대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타협을 하려고 중국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해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수정주의가 사실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그 트럼프 정권에서도 보였다시피 뭐 트럼프 정권이 뭐 TPP도 나가고 파리 기후 협약도 나가고 이런 핵 합의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대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중국의 의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시진핑의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언사를 보더라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이 대타협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좀 가장 또 이제 unlikely, 일어나지 못할 만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레짐 체인지입니다. 레짐 체인지인데 이제 만일 이 레짐 체인지가 그나마 이제 그 검토가 되는 이유는요.
이 중국의 어떤 그 권위주의 체제의 공세, 뭐 확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산주의 체제 내부에 중국 권위주의 체제 내부에 내재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중국 지도자들이 높은 경제 성장과 또 정치 안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배를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불가피할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미국이 아직 우위에 있을 때, 그죠? 지금 현상에서 미국 우위에 있을 때 아예 대립적으로 가는 게, 전면적인 대립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이제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전 시기에 미국이 많이 했던 거지만 뭐 비밀 작전이라든지 경제적 총력전이라든지 심지어 뭐 군사 대립도 불사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파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략의 결점이 뭐냐면은, 중국이 비록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 왔고, 또 그 어떻게 보면 파워라는 게 각오할 만하지만은 아직 미국의 존재론적 위협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존재론적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극단적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이 훨씬 더 강하고 공세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에 사실은 취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증거한 부채라든가 뭐 경제적 도전들이 많이 있죠. 뭐 국내 그러니까 빈곤층과 그다음에 부유층의 간극이라든가, 또 이제 고령화라든가 소자화라든가 뭐 사회적 불안전성이라든가 뭐 소수 민족과의 긴장들, 이런 이제 대내에 어떤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전들 때문에 과연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제도 사실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미국이 과연 큰 전쟁 없이 공산당을 몰아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걸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러시아의 푸틴 정권에 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사실 경제 제재라는 것은 성공한 사례보다도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과연 작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정권이 들었을 것인가? 그죠? 오히려 반발로 더 급진적인 민족주의적 군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아랍 스프링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부가 바뀌었지 레짐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또 전쟁을 사실은 미국이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손실, 뭐 사이버 공격, 뭐 핵무기까지도 쓸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동맹국들과의 파열, 미국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라크 전쟁 때도 보였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라이클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썼던 정책들의 방향성이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집단적 세력 균형을 할 수 있죠.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 이제 포괄적 압력과 함께 이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압력과의 차이는 뭐냐면, 집단적 세력 균형의 전략에 있어서는 포괄적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행 중인 파워 시프트죠. 파워 시프트 세력 전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이제 포괄적 압력이 거고, 집단적 세력 균형은 굳이 뒤집으려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 세력 전이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 세력 균형은 세력 전이를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동지 국가들과의 연합을 형성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태도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성장 요소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략의 기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역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면은 이 인도태평양 국가들, 특히 이제 뭐 동지 국가들이라든가 동맹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연합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면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스테이터스 코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중국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배 없이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유리한 통상 관계도 수립하기 어려울 테고, 영내 국가들과 또 군사력을 투영할 지역 기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세력 추구의 제한을 지역적으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이 중국에 대한 저항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저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미국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동맹이나 협력들과 계속해서 연합 전선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이 지역 그리고 세계적 질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중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스스로 지금의 이제 미국 주도의 질서를 받아들이려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의 연합주의 능력이 관건이 됩니다. 수정주의를 이제 중국의 수정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방안들을 이제 취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 국가들에게 너희들 중국에 맞서고 있다면은 미국이 지지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이 지지해 줄 수 있냐 하면은 미국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지역 국가들과 이제 군사 협력을 한다거나 무기 체계 개발을 같이 한다거나 무기 판매를 해준다거나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TPP를 가입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TPP 가입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바이든이 오히려 IPF를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인도-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뭐 융자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그래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융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뭐 발전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블루닷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미국, 호주, 일본 삼각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개도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이러한 노력 외에도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이제 선을 긋고 너희들 이 선을 넘을 때는 강한 벌칙을 가한다, 집단적으로 가한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집단적 세력 균형의 약점이 있는데요. 미국에 더 강한 접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양한 지역을 이 인도태평양, 동아시아라는 이 지역을 하나로 묶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한일,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이라는 한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뭐 역사 문제라든지 그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노동 문제라든지 여전히 갈등 상황이 있고요. 남중국에 관련 당사국만 보더라도 중국 확장을 반대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갈리고 있거든요. 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뭐 뇌물이라든가 괴롭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연합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한다면은 이런 다자적 균형 전략이 사실은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은 대만을 지키는 것의 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 국가들도 중국에 대항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왜냐면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중국 지도자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뭐 리스크를 서슴지 않고 공세적이게 될 수 있게 되죠. 또 게다가 트럼프 정권 때 보여줬던 어떤 미국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집단적 균형 전략을 어렵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좀 이따 대담 시간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포괄적 압력 전략인데 이 전략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다른 김 교수님께 말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압력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집단적 균형 전략이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기에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 편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계속함으로 해서 군사력도 계속 증가해서 미국의 억지 능력을 더 이상 이제 통과하기 어렵다거나 미국의 우위가 이제 티핑 포인트, 더 이상 이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그죠?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연결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포괄적 압력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괄적 압력 전략은 뭐냐면 아까 그 집단적 균형 전략과는 달리 그 외부 현실만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중국 세력 성장의 저변에 있는 근원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냉전기에 소련에 가했던 압력과 같은 건데, 이 포괄적 압력이라는 것은, 집단 균형과 유사하지만은, 더 이제 그 지정학
지경제학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경제 전략, 책략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게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부여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으로는 중국의 여러 산업 부문들에서 미국의 것들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의 수위가 중국의 이제 진보에 저항할 능력을 위협하는 정도의 이제 부분들을 점차 떼어내려고 할 거고요. 최대한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정권 때 보였던 것처럼 폭넓은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무역 협정으로부터 중국을 제외시키거나요. 또 동맹국의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을 시킨다거나 또 글로벌 공급에서 중국의 역할을 약화를 시키겠죠. 이제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정치적 정당성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할 텐데요. 탄압하는 중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한다거나 지금 미국의 러시아의 이제 경제 제재를 보더라도요. 또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정권의 정당성을 막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 지도자들의 혹은 그 가족들의 부패에 대한 정보들을 막 유출시킨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이제 그레이트 파이어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이제 민주사회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유입해 준다거나 그래서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굳이 정권이 전복을 시킨다기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정권 내,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골칫거리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정학적인 이제 파워, 권력에 투사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포괄적 압력 전략과 부합하는 몇몇 이니셔티브를 취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포괄적 압력 전략이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또 약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약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으냐면은 미중 관계가 사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의 부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해 왔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더 미국이 공격적으로 된다고 함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분쟁 당사자로서 비난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기후변화나 경제위기 같은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요. 중국으로부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 보복 수단들을 들고 나올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무역, 투자, 뭐 개발 같은 데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국도 보복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지속적 성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신중한 정책을 취하라고 조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전환에 대해서 뭐 반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주나 일본은 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환의 수용을 망설일 수 있는 중견국들, 지역국가들 많거든요. 뭐 한국을 위시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당연히 미중 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는 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고 최대한 피하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의 대단한 경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 이런 정책들을 과도하게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은 핵심적인 관계들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문제지만은 미국 국내도 사실은 좀 이따 또 대담하면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강압적인 수단을 취하려면은 국내에 사실은 지지 기반이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러한 전략적인 추구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윤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용신 교수님께 발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전략 경쟁과 디지털 국제 정치 경제라는 제목으로 특히 중국적 입장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중국학과의 김용신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아주 일반적인 그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은 그 미중 디지털 전략 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 전략 대응책 등을 중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결코 뭐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친중 혹은 반중의 입장에서 중국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노력도 아니라는 점을 청자께서는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2022년 5월 27일 오후 시간인데요.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대응책들 아니면 전략 경쟁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2022년 5월 22일, 그러니까 일주일 되기 전에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 부장이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은 필연적으로 실패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있으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와 개방이라는 기치를 걸고 있지만 그 목적은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주의의 졸개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전통적으로 미국 또는 호주의 영향권으로 알려져 있는 태평양 도서 8개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뒤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요. 일본에서 먼저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쿼드 국가 4개 국가와 쿼드 협상을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경제 포럼을 또 주관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새벽 워싱턴 시각으로 5월 26일 오전에 미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왼쪽에 사진을 보면 위에 계신 분은 이 포럼을 주관하는 이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초대 디렉터로, 초대 의장 아니면 초대 프레지던트로 지금 역할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케빈 루드라고 이전에 호주의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총리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블링컨 장관을 소개하고, 이 블링컨 장관이 대략적으로 이제 향후 미국이 대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40여 분 조금 넘는 발표를 이 지금 짧은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새로운 냉전을 추진하기보다 이를 좀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외교력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 역할을 봉쇄하거나 경제 발전 또는 중국 인민들의 이해 증진을 완전하게 차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양국 간에는 심각한 상호 호혜성의 결핍이 있다. 그러니까 lack of reciprocity가 존재하고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 혹은 악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는 국제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강화해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존하고 번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블링컨 장관의 40여 분의 연설을 Outcompete China while not seeking decoupling 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중국을 미국이란 시스템 속에서 완벽하게 디커플링 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 경쟁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표 같은 경우 우선 크게 3가지 순서로 제가 지금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중국에 대해서 아니면 중국 외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중국의 외교의 특징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외교 특징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 한자가 좌고우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말로 좌고우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중국은 정말 미국과 중국, 소련이라는 삼각 틀 안에서 그 트라이앵글 안에서 소련과 긴밀하게 붙었다가 또 중립지대로 갔다가 또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갔다가 또 지금은 또 미국하고 거리를 또 두고 있는 그 사이에서 스스로의 국제 질서의 최적점을 찾기 위한 매우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 외교의 특징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스스로 국제적 위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아니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치와 실제로 중국의 스테이트 커패시티, 중국의 역량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이해하는 바탕에서 그 미중 통상 전쟁 아니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중국적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을 하면 사실 중국은 우리와 시스템 아니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국이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행위 자체에 대한 그 규명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도대체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디지털 전략 경쟁의 다양한 양상 그리고 또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만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주제는 그 대담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의 특징으로 좌고우면 아니 영어로 베슬레이션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선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잠깐 보신다면 1950년대 같은 경우는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이후에 소련에 완전히 밀착한 일변도 정책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변도에서 지나가서 설상가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1970년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모택동이 사망한 이후에 드디어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인 그 세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낙관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을 같이 지니고 있다가 89년 천안문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비관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950년대 소련 일본도 같은 경우는 왼쪽에 그 소련 병사와 오른쪽에 그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 아주 사이좋게 있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설상가상 다음에 있는 것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소련 수정주의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결국 소련과 미국 모두와 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60년대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의 포스터를 잠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9년 3월 달에 되면 그 69년도에 그 흑룡강성이 있는 중국의 동북 지역이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점바오다오라고 부르는 진보도라고 부르는 지역 그리고 그 소련에서는 다만스키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그 서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이후에 그 69년 이후에 69년과 72년 사이에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폴로 여행이라고 불렸던 그런 그 여행을 통해서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결국 72년도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극적으로 중미화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197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8년이 개혁개방의 40주년이니까 그 중국 전체의 역사에서 사실 그 개혁개방 이전 시기보다 개혁개방 이후 시기가 더 시기가 길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89년도 천안문 사태 때의 그림인데요. 이 89년 이후에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개혁개방 위에 개혁개방 대략 한 20
78년부터 89년까지니까 한 10여 년 이상의 경험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90년대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좀 고립에서 복원으로 가게 되고요. 2000년대 전방위적 외교, 2010년대에 자신감과 명성이 증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고립에서 복원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92년도에 개혁개방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등소평이 남쪽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연설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남순강화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때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면서 시장개혁을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등소평이 방향성을 지정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도강양회를 선호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숨기고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질서 환경에서 스스로 조금 저자세를 취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개혁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 물론 이 중간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2010년대에 되면 특히 2012년에 그 시진핑 현재 국가주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자신감과 명성이 증가하는 장면들을 보이면서 몇 가지 좀 더 그 자신감 있는 그런 적극적인 외교정책 스탠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발유의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도강양회에서 분발유의로 스스로의 입장을 조금 바꾸고 또 이제는 중국 스스로의 뭐 차이니즈 드림, 그러니까 중국몽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이 구상하고자 하는 인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류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그 미국과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1대1로 든 것 같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그 제3국 아니면 저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미중 통상전쟁의 구조적 원인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의 설계자가 미국인데 미국 스스로 WTO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신을 갖게 되는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고요. 중국은 그 미국이라는 경제 질서 속에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스로 많은 불만과 그런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을 그 세계은행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무역 의존도와 무역 흑자가 대폭 증가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2005년에서 2010년 사이를 보시면 그 피크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략 한 2007년경에 한 60% 이상, 거의 70%가 육박하는 정도로 중국의 그 GDP의 전체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의 추이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의 추이를 보면 2001년 그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지점이 2000년 중국이 WTO를 가입한 시점이고요. 첫 번째 그 회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주변에 있는 회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2007년에서 2010년 세계 금융위기 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WTO를 가입한 이후에 그 수출과 수입의 간극이 결국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무역 적자량일 텐데 이 무역 적자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대체로 그 우상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21년 현재에도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는 미국, 일본, 한국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단일 국가로는 아직까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권역으로 따져도 미국이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미국이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수출 비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그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아래 밑에 있는 조금 두꺼운 점선 같은 선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수출에서 외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위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품목에서 외자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는 건데요. 2006년경을 보면 전체 수출에서 외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또 고부가 가치 품목의 수출 비중에서는 한 90%까지 육박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그림들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서 보자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초기의 개혁 개방 이후에 기술도 부족하고 외환도 부족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기술로 교환하는 그 시장환 기술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결과로 중국의 무역 수출 부분에서 외자 기업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06년경을 보시면 아까 그림 세 가지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리고 미중 간의 그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하는데,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당 부분, 아니면 중국에서 수출되는 상당 부분이 외자 기업이 했었던 역할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오는 몫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자 기업들이 가져가고, 중국 국내 기업들이 가져가는 비중들은 사실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또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는 그런 장면. 근데 여기서 왕서방은 오히려 외자 기업들인 경우를 여기서 지금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때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2006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시장한 기술보다는 스스로 자주적인 혁신 역량을 갖는 자주창신 전략으로 선회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매우 활성화된 기술 및 산업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 및 산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또 국외적으로는 WTO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WTO 분쟁 해결 기구 차원에서도 2007년을 기점으로 그 법적 해결 절차를 아주 공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Aggressive Legalism Strategy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약 19건의 케이스에서 원고로 미국에 소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R&D 투자 및 산업 정책의 추이를 잠깐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내 연구개발 지출과 기술 수입 지출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내 R&D 지출이고, 그 다음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술 수입 지출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입 지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R&D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2006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정책이 채택되고 발표된 건수를 조사한 것인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정책의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모두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중국제조 2025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3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국제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은 뭐 중국제조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15년, 2019년 요 현재가 그 중국, 한국, 프랑스 이런 형태로 제조업 3위 그룹으로 제조업 3위 그룹에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2025년까지 중국이 대략 제조업 2위 그룹으로 도약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일본과 독일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2045년 정도 되면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가 돼서 2045년 무렵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그래서 그 2049년이 대략 뭐 중국이 해방된 한 100년 정도 되는 시점에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따라잡는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산업 정책을 보면서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불공정 이익을 얻고 또 해외 시장까지 왜곡하면서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개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통상 정책에 있어서 공격적인 법리주의를 취하는 장면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전체 수출액 순위와 그 다음에 WTO의 그 Dispute Settlement Body, 그러니까 분쟁 해결 기구에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 3자로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들을 지금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대략 뭐 현재까지 총 그 중국은 21건의 케이스에서 원고로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했는데 이 중 19건이 2007년 이후에 제기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WTO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미국 자료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세계 평균 한 84.4%의 승률인데 미국이 85.7%, 또 중국 66.7%.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법리주의의 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 WTO 내에서의 무역 분쟁 구제 절차가 미중 간의 무역 수지 현황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었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한 WTO를 통한 다자무역 질서가 아니라 양자 협상을 통해서 대중 무역 적자 현상을 개선하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트레저리 세크레터리였던 스티븐 미니신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WTO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었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다층적인 문제 제기는 그 초반에는 무역 불균형 시정에 대한 그런 관세 전쟁으로 시작을 했고요. 관세 전쟁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단계에는 중국이 구축하는 기술력과 혁신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 단계로 넘어가면서 기술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기술 전쟁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역할과 국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이 사회주의 당 국가 체제에 대한 심층적인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 민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이나 공산당 영도하의 당 국가 체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중 디지털 전략 경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이제 무역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히 기술과 표준을 둘러싼 다방면의 전략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표준 경쟁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프레임을 짜는 단계, 그 다음에 끊고 맺는 단계, 그 다음 내편을 모으는 단계, 그리고 표준을 세우는 단계 등 매우 복합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프레임 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내에서 그 미국 주도의 인터넷 질서로 대표되는 그 인터넷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그 인터넷 가버넌스에 도전하기 위해서 2015년에 그 절강성인 우전이라는 곳에서 세계 인터넷 대회를 개최하면서 인터넷 주권이라는 말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적 기술 특성을 배경으로 그 미국의 구글과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한 9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최소한 자국의 경내에서만이라도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프레임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끊고 맺기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은
자국 시장을 미국 주도 기업들로부터 절연시켜서, 그러니까 인설레이션 시켜서 독자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대략 2018년 이후에 8억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은데요. 그 중국의 그 포털 기업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 밑에 있는 웨이신즈후 같은 걸 운영하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은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뭐 모바일 결제와 같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도 제도적 기술적 표준화에 선행해서 실질적인 운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작용, 주변 국가들의 부작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중국의 온라인 결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 기술적 제도적 표준이 전제되지 않는 운영 네트워크의 그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베트남 영내에서 그 알리바바나 뭐 웨이신즈후 같은 그 중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실제로 그 중국 관광객들이 베트남 영내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 베트남 정부가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결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여서 오히려 그 기술적 제도적 표준이 전제되지 않은 운영 네트워크가 인접 개발도상국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내편 모으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그 세계 인터넷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념상의 동지들을 규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우리가 지금 규합하지 않거나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인터넷 주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터넷 자유로 대변되지만 그 소수의 그 서구의 뭐 예를 들어 뭐 구글과 같은 뭐 그런 그 미국 주도 기업들에게 우리의 시장들이 완전히 점령되는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편 모으기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 사이버 강국이 되길 원하면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국경 간 소통을 차단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중국 중심의 디지털 표준을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을 발표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준 세우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GPS에 대항해서 중국의 베이토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베이토는 2018년 현재 중국민 1대1로 주변 국가의 기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 태국, 아세안, 뭐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표준을 확산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아마 파키스탄 이미 중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GPS에 대한 의존을 끊고 베이토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현재 베이토의 그 위성항법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사한 그런 그 인공위성의 수가 미국을 이미 초과한 것을 이 밑에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준 세우기는 그 5G 영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급속한 5G 기술 추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유화된 형태의 연방 5G 회사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싱가포르 화교자본에 인수된 브로드컴이 미국의 통신칩 회사인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기업 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도 했고, 또 2018년 12월 1일에는 그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조우를 캐나다에서 체포하기도 했고, 또 2019년 5월에는 그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수출 제한 목록 기업 명단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또 자국의 공공기관 및 동맹국 정부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가 목도할 수 있는 게 상호의존의 무기화 형태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술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무기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5G와 반도체 등에서 그런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조건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 접근을 무기로 임용 계약 등을 통해서 애플, SK 하이닉스 등과 같은 외자 기업들에게 중국 동종업계에 있는 중국 기업을 지원하기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인력 육성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의 국산화 등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영역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생산 방식 자체가 글로벌하게 그 분절된 방식, fragmented production system으로 분절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무기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포진된 분절된 생산 방식으로 그 주요 기업들이 특정 산업 전체를 특화시키기보다는 생산의 특정 단계를 특화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기화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두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을 잠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형광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그 중국 기업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왼쪽에 검정색 영역으로 표시된 것이 개별 반도체 회사이고요. 그 개별 반도체 회사의 주요 고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 2019년에 화웨이가 두 번째 고객이었었고, 또 중국 기업인 SMIC 같은 경우 물론 화웨이가 첫 번째 기업, 삼성도 화웨이가 두 번째 고객이었고, SK 하이닉스도 화웨이가 두 번째 고객,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화웨이가 첫 번째 기업, 그 다음에 대만의 미디어텍도 화웨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샤오미가 세 번째,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도 화웨이가 한 네 번째 고객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기업들에서 화웨이야 레노버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있어서 그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최대 소비 시장을 무기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분절된 산업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 교수님과 김용신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 두 분의 교수님의 발표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쟁점과 이슈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교수님께서 미중 전략에 관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미중 전략 경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우선 김용신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제문에서도 간략하게 그러니까 발제문 초반에 사실 현재까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실 저 사회학 연구자로서 움직이는 타겟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어쨌든 최소한 최근에 발표한 입장은 우리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중국과 외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에 화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미중 무역 분쟁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스스로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어서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GDP 총량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몫이 많지 않았던 점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벌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쓴 약의 역할도 한 것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이 자주창신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매우 적은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타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그 1대1로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쌍순환 전략의 변환을 통해서 쌍순환 전략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 시장환 기술이 국제 대순환, 그러니까 외국의 무역이 국내 대순환의 그 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쌍순환 같은 경우는 국내 대순환을 그 오히려 국제 대순환 밑으로 넘는 그런 전략들이었었는데 그런 자국 내에서 그 전반적인 무역에서 오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아마도 올 가을쯤에 있는 그 중국 당대회에서 그 대부분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과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올 가을에 중국 당내에서의 권력이 어느 정도 좀 공고화되고 그것들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 중국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그 자주창신으로서의 전환된 과정 이후에 그 미국과 그 서로 컴페티션,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그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을 때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의 그 경쟁력을 유지받을 그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입장을 보존받을 수 있을지 그런 약속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력의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 교수님께서 그 대략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에서 뭐 4가지 전략들, 그러니까 합의 대타협, 집단적 세력 균형, 포괄적 압력,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4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미국이 주로 추구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쿼드라든지 아니면은 인도파시픽 전략을 통해서 추구하는 집단적 세력 균형과 또 중국과 또 중국이 추진하는 그런 1대1로 상에서의 만나는 지점 사이에 어떠한 대타협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신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유인태 교수님의 그 미중 전략 경쟁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김 교수께서 얘기하신 블링컨 국무장관의 언급부터 얘기를 풀어 나가고자 해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룰 베이스드 오더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게 어떤 변화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미국이 질서를 추구를 할 때 어떤 질서를 추구냐면은 보통 레토릭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US-led liberal 오더였거든요. 인터내셔널 오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US-led도 빠졌고 리버럴도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중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무작정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룰에 기반한 규칙에 기반한 이제 질서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사실은 큰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룰이 사실은 아까 뭐 lack of reciprocity 얘기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왜곡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산업 정책을 해온 것에 대해 계속 지속을 한다면은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 혹은 불평 혹은 이제 이의를 제기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마켓 오리엔티드 시장 주도적인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딜레마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엔 중국이 그냥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뭐 무역 정책, 뭐 경제 침략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이 추격을 해왔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중국의 어떤 기존의 행태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는 이제 어느 정도의 타협에서 룰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그 논쟁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사실은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2017년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기존에 이제 responsible stakeholder를 버리는 것까지는 나왔지만은 그러면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적인 국가로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또 중국을 위협이라고 기존에는 리스크였지만은 위협, threat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오긴 했지만은 근데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위협을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 자체가 사실은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화웨이 관련돼 가지고 초당적인 양당의 그러니까 바이파티슨 합의도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버먼트 에이전시들의 합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정보 혹은 이제 안보 담당인 기관들 사이의 합의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웨이 같은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원이 다른 얘기를 두고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 정도 화해에 대한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 커뮤니티만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얻고 있었던 비즈니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인게이지먼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대동소이 없이 찬성을 보여왔지만은 계속해서 이 관계가 아까 중국에 말씀드린 산업정책,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같은 것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도 손해를 입고 중국에서부터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지만 또 여전히 디지털이라든가 테크라든가 금융 투자 같은 데는 여전히 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과의 관여 정책,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체도 사실은 분열되어 있고요. 퍼블릭 자체도 비록 대중 정서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악화되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 그룹만 보더라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협이라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취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네 가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포괄적 압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적 세력 균형 간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인태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용신 교수님께서 추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보충 설명이라고 할까요? 사실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진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리질리언스를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경험했던 것들 아니면 당혹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조금 단서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실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1, 2위 기업이 3M하고 하니웰이라는 미국 기업이었었는데 사실 생산 기지가 거의 다 중국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목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됐던 상황들이 예전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종의 부채 아니면은 우리가 큰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인식이 되었다가 이게 실제로 자국 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의 조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아까 유 교수님께서 산업정책을 말씀하셨지만 미국 역시도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 산업정책을 취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책략, 그러니까 그 이코노믹 스테이크로프트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는 그런 형태들도 어느 정도 없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결국 그 심층적인 영역에서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우리가 너무 다른 체제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에서 뭐 그 내부의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서로의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이질적인 요인들 자체에 대한 문제를 좀 차치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전보다도 인터디펜던스의 레벨을 조금 줄이는 상황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김용신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환경, 교육. 그래서 미중 간의 경쟁이 특히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분야에서 어떤 전략적 특성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컴퓨터,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같은 디지털 분야에서 어떤 전략적 특성을 가지는지 추가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유인태 교수님께서는 이제 발표에서 4가지 가능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경쟁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까 김 교수님께서 되게 재밌게 멘트를 끊으셨어요. 뭐냐면은 기존과는 다른 상호의존 관계가 될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어떤 상호의존 관계가 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뜨거운 논쟁 이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 같고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일리 컨슈머 프로덕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에 연결되는 생산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호 의존도는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정권에서 포괄적인 테리프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상호 의존을 확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킬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혹은 반대해서 higher technological sector,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고부가가치적이고 고기술이 연루된 영역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그 경향성,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까지 보여진 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왜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 테크놀로지 섹터즈에서 그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향하는 인터레스트 혹은 밸류들이 다릅니다. 이런 인터레스트나 밸류들 혹은 규범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다른 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그 메가 FTA 같은 거 최근에 이루어졌던 뭐 CPTPP라든지 뭐 미국이 탈퇴하긴 했지만은 그 TPP에 기여안을 놨던 것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RCEP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미국 주도의 USMCA만 보더라도 그 미국 주도의 메가 FTA 혹은 이제 IPF를 보게 되면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대내 인터넷 정책들을 보게 되면요, 뭐 사이버 안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보안법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규제들을 보게 되면은, 또 RCEP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정보의 흐름을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죠. 통제를 하길 원하죠.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이 가치, 규범이 상당히 다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은 기술들, 특히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만약 상호 의존을 통해서 중국에게 계속해서 이양이 되고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가 될 수 있고 국가 안보적, 그리고 미국의 이 추구하는 가치나 규범에도 반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과 같은 동지 국가들에게도 아마도 계속해서 디커플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요, 이제 미국 내 통산법 301조를 보게 되면은
그 301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건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중국제조 2025를 타겟팅을 하면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미국이 얼마만큼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는 경제 분야라고 봤는데 이제는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가 중첩되는 분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 미 연방의 이제 수출 관리 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이라고 하는데 이 EAR에서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엔티티 리스트입니다. 엔티티 리스트라는 게 이제 제재 대상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이제 화웨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웨이 같은 해외 계열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계열사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IT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커플링의 이제 방향성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2020년도에 이제 정책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클린 네트워크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주창하긴 했지만은 좀 이따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들과 미국 간에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특히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면 크리티컬 컴포넌트 아주 크리티컬 프로덕트 분야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약간의 간극이 있다. 위협 인식의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이든 정권에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트럼프 정권에만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은 일탈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의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수,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 전략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미국 국내의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이든 정권을 오면 심지어 이 EAR의 엔티티 리스트가 오히려 확장됩니다. 그래서 확장돼서 중국의 감시 기술 관련 회사가 더 많이 포함이 되죠. 또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역에 관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혹은 이제 그러니까 정책적 스탠스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투자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 의존도는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뭐 개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무역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멘전 차원에서 상호 의존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디커플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테크, 그다음에 무역 부분들. 그래서 투자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사실 이거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CFIUS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포마를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제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포마가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그 엄밀하고 정밀한 감시 및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발적인 이제 정책들을 이제 취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외국인 투자위원회 그리고 심사현대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권에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Build Back Better World B3W라고 하죠. B3W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사실 디커플링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아까보다도 디커플링을 보시면은 이 개발 영역은 아직까지도 디커플링에보다 상호 경쟁 상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RI에 중국의 이제 1대1로 그다음에 BRI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적인 이니셔티브로 나왔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디커플링 같은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은 당연히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여러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디멘전에서 기존의 상호 의존이 엮여져 왔던 것이 가장 디커플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하이 테크놀로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섹터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디커플링을 위해서 또한 투자라든가 또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투자 정책이나 무역 정책에 대해서 그 디커플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도 이 압박이 오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의 중국과의 상호 의존이 아니라 특히 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냐, 중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라는 것에 대한 선택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향후 한국의 또 학자들, 또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인태 교수님 이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신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에서 미중 간의 그 통상 경쟁의 역사, 특징,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4가지 이제 전략 경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의 전략의 특성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 우선 미국 입장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워낙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의견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이 디지털 영역에서 우선 중국의 입장을 한번 보려면 퍼포먼스 차원에서의 문제와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 이 2가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 슈퍼파워라는 책을 쓰신 리카이프 선생이 주장을 하기를, 사실 AI 시대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환된 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은 소수의 인벤션, 그러니까 소수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학자의 인벤션보다는 다수의 데이터를 임플멘테이션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한 그런 능력들이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퍼포먼스 차원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은 아마 그런 게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구 측면에서도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발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또 중국은 또 특징적으로 PC를 통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접속자보다는 휴대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와 함께 데이터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거의 쉽게 수집이 되고, 또 데이터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약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이 집중되고 그것들이 쉽게 응용되어서 디지털 기술 자체의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이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영역에서 데이터의 이동 아니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넷 자유주의적인 기조와 상충을 했던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초크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치의 문제에서의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고, 그것들이 결국 스스로의 체제의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향후 미국과 어떻게, 아니면 미국 주도의 동맹국들과 어떻게 대응하고 서로 바게닝을 해가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국의 디지털 전략 아니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향후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용신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 배틀의 3번째 토론 주제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이 어때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굉장히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무역과 투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향후 국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김용신 교수님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사실 한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입장은 전략적인 모호성, 그러니까 strategic ambiguity를 취하는 상황에서 그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또 중국과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떠한 특정한 원칙이나 메타 전략에 입각했다라기보다는 경제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과 일본, 미국의 그 협조를 어떻게 얻어내는지 등의 그 상황에 따른 그 판단이 주로 사실 전략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그 이미 이제 그 전 세계 그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위상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나름대로 우리는 어떠한 메타 전략 아니면 어떠한 룰 베이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원칙적인 판단들이 선행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스스로 공표하고 우리가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전략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런 전략들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와 유사한 그 입장을 가진 like-minded country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주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와 저 유사한 입장에 있는 like-minded country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한번 확인하고 또 이것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가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우리도 대응적인 형태의 외교 전략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메타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용신 교수님 이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인태 교수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동맹, 뭐 한미혈맹까지로 이제 주로 보통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서로 이제 다시 내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용만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큰 차이가 과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차이점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사점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 전략이라는 것도 국내 정권에 따라서 변화하기보다도 국제 구조화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성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이제 발표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과의 상호 의존이죠. 그리고 상호 의존 아까 말씀 안미 경중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 생기는 구조 하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되는 중견국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뭔가 공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천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략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 이런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 얘기해야 될 전략은 아니고요. 대전략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천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국가가 취하는 하나하나의 결정들, 행동들이 그 전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그런 것들을 표명천명을 했을 때 위험성이라는 것은 얽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김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무빙 타겟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도 역시 미국 내부에,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그 관계 설정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단계인 건데, 한국이 어느 쪽을 방향으로 설정해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스스로를 속박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은 작은 하나하나의 정책적 결정들을 내려가는 가운데서 관계나 국제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큰 스탠스를 잡고서는 이제 하나하나 결정이 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 이뤘던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에서 나왔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제가 보기에는 레이블링의 차이고요. 국내 오디언스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레이블링의 차이일 거고, 그 안에서 한국에 취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대동소이한 것의 에센스, 본질은 뭐냐면은 소위 학자들끼리 말하면은 해칭이라고 하는 거죠. 해칭. 그 해칭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어느 쪽으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서 필요하게 연대를 맺어 나간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에 플러스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초월적 외교라고 하는데, 미중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미중이 같이 있는 데서 한국도 들어가서 미중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이라든가 협력 관계를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미중이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다 안 될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너무나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관계를 보이게 될 경우는, 혹은 그런 관계가 보이는 영역들이 생길 경우는, 그리고 그 영역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강압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선택 강요가 이루어질 경우는 한국은 제3의 수단으로서 같은 유사 동지 국가들의 모임을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들 파워나 코얼리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또 초월적 외교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미중 간의 선택적 강요의 압박을 에서부터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방향인 거죠. 그래서 크게 한국이 이런 세 가지 전략적 방향성, 선택적 옵션들을 가지고 추구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아직 미국 자체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스탠스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중국도 역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맞춰 나가고 있는 대단히 유동적이고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겪어보는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대국 관계가 변동하는 유례 없는 질서 변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도 늘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또 상황을 주시해 나가면서 우리의 전략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하나하나 결정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인태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SSK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 이슈 배틀, 오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었습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각국의 입장과 전략, 그리고 향후 전망, 항공의 전략 등 많은 이제 쟁점과 이슈에 관하여 이제 의견 나누었습니다. 당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인태 교수님과 인해대학교 중국학과 김용신 교수님 모시고 발표와 토론 진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슈 배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